2000년 1월 15일 새벽 3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출발 라운지는 한산했다. 박세주는 짐가방 하나만 든 채 베이징행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되돌아갈 시간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두 아들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한 장면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한인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탈북자 김모 씨의 증언이었다. 중국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담히 들려주던 그 여성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박세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전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교회에서 매주 전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그의 양심을 찔렀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신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가족들의 반대는 격렬했다. 교회 장로들은 연일 그를 찾아와 만류했고 아내 미영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세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반대가 클수록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탑승 게이트가 열리자 박세준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는 읽지 않고 전원을 껐다.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더 이상의 흔들림은 의미가 없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태평양 위로 떠오르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도 했다. 기장이 베이징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하자 박세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중국 국경 도시 연길로 향하는 열차를 타면 그의 평범했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입국 심사대에서 중국 공안이 그의 여권을 들여다보는 동안 박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긴장이 되었다. 공안은 몇 번 그의 얼굴과 여권 사진을 비교하더니 도장을 찍어주었다. 베이징역에서 연길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 몸을 맡기며 박세준은 자신이 어떤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연길역에 내린 순간부터 박세준은 다른 세계에 와 있음을 느꼈다.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고 플랫폼 곳곳에서는 조선족 상인들이 떠들썩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소음 속에서 그는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다. 미리 연락을 해둔 조선족 교회의 김 목사가 그를 마중 나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박세준을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마치 용감하지만 무모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교회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큰 길을 피해 골목길로만 돌아갔고 김 목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폈다. 박세준이 이유를 묻자 김 목사는 짧게 대답했다. 요즘 이 일대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교회는 시내 중심가에서 떨어진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2층 건물이었지만 간판도 없었고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민가와 다를 바 없었다. 1층은 예배당으로 2층은 목사 가족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었다. 첫날 저녁 박세준은 교회 지하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10여 명의 탈북자들이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극도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김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중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들을 노리는 위험은 시작되었다. 브로커들은 이들을 속여 인신매매 시장으로 끌고 가려 했고 중국 공안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명목으로 수시로 이 일대를 뒤지고 다녔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었다. 이들은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끌고 가거나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김 목사는 지난해에만 3명의 동료가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그날 밤 박세준은 잠들 수 없었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신음소리와 간헐적인 기침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미국에서의 안락했던 생활이 꿈처럼 느껴졌다. 새벽 4시경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박세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교회 건물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박세준이 연길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때 그는 이 지역의 어둠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새벽 5시 김 목사의 급한 전화를 받고 시내 외곽의 한 여관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중년 남성 2명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의 몸부림은 무력했다. 김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일주일 전에 두만강을 건넜다가 브로커에게 붙잡힌 경우였다. 브로커는 그녀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헤이룽 장성의 한 농촌 마을로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40대 총각의 아내가 될 예정이었다. 정식 결혼도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사고 파는 거래일 뿐이었다. 도망가려 해도 갈 곳이 없었고 신고하려 해도 불법 체류자인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박세준과 김 목사가 개입하려 했지만 브로커들은 이미 공항과 결탁한 상태였다. 오히려 그들이 나서자 브로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신고하는 신용을 보였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14세 소녀가 브로커에게 붙잡혀 도시의 유흥업소로 팔려갔다는 것이었다. 이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탈북했지만 어머니는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동사했고 혼자 남은 소녀가 브로커의 표적이 된 것이었다. 박세준은 그날 밤 교회 옥상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보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박세준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 많은 은신처를 확보하고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루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3월에 들어서면서 박세준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자 그 주변에는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첫 번째 신호는 시장에서였다. 박세준이 생필품을 사러 나간 어느 오후 한 중년 남성이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일반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박세준이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방향을 바꿔도 그 남성은 계속 따라왔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남성의 외모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조선족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옷차림은 현지인과 다를 바 없었지만 걸음걸이와 시선 처리 방식에서는 훈련받은 사람의 냄새가 났다. 두 번째 경고는 일주일 후 밤중에 왔다. 새벽 2시경 교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30분 넘게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엔진은 꺼트리지 않은 채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박세준이 창문을 통해 내다보자 차는 곧바로 사라지다. 가장 노골적인 접촉은 며칠 후에 일어났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30대 여성이 탈북자를 자처하며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양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평양 방언에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진짜 탈북자라면 강행군과 굶주림으로 상처투성이일 것인데 이 여성의 손은 너무나 깨끗했다. 손톱도 말끔히 다듬어져 있었고 피부도 고급 화장품을 쓴 사람처럼 매끈했다. 김 목사는 박세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탈북자를 가장에 침투한 다음 인권운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중국 공안의 움직임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이 일대에 나타났고 불시 단속도 잦아졌다.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갑자기 교회 문을 두드리며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박세준은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매일 밤 그를 찾아오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외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했다. 다만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남 장소를 자주 바꾸고 이동 경로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시선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11월 말 박세준에게 긴급한 연락이 왔다. 3명의 탈북 여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될 줄은 그도 몰랐다. 2000년 12월 23일 밤 11시 박세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목사로부터 온 긴급 연락이었다.
3명의 탈북 여성이 국경을 넘어왔는데 이 중 한 명은 7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존재가 이미 브로커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었다. 정보에 따르면 브로커들이 새벽에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일 예정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안전한 은신처로 이동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평소 사용하던 루트는 이미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했다. 박세주는 평소와 다른 경로를 선택했다.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대신 외곽의 산길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거리는 2배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15km 떨어진 폐가였다. 박세준이 도착했을 때 세 여성과 한 아이는 이미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 사흘 동안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했고 추위에 떨며 숨어 지내왔다. 특히 7살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인 듯한 20대 여성이 계속해서 아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하루라도 빨리 따뜻한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밤 12시 30분 일행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발걸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찼다. 박세주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산길을 걸어가면서 박세주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오전 1시 15분경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산길 중턱에서 갑자기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박세주는 긴장했다. 은신처까지는 아직 1km 정도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엔진 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는 차량이 여러 대인 것도 분명해졌다. 박세주는 일행을 재촉했다. 하지만 아픈 아이와 지친 여성들의 걸음은 빨라질 수 없었다. 오전 1시 30분 마침내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췄다. 박세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산길을 환하게 비추자 박세준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앞뒤로 길을 막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었다. 박세준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유일한 방법은 일행을 흩어져 도망가게 하고 자신이 이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었다. 그는 세 여성에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산속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와 외침 소리가 뒤섞였다. 박세준은 의도적으로 반대편 능선으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괴한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다. 40대인 그의 체력으로는 20, 30대로 보이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들은 이 지역의 지형에 익숙한 듯 보였다. 박세준이 우회하려는 길목마다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15분 후 박세준은 마침내 포위되었다. 그를 둘러싼 5명의 괴한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의 눈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지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괴나 강도가 아님을 박세준도 알 수 있었다. 괴한들 중 한 명이 박세준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이들의 동작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것 같았다. 박세준이 승합차에 강제로 밀어넣어지는 순간 그는 잠깐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아마도 세 여성 중 한 명이 숨어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승합차는 북쪽 방향으로 향했다.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붙어 있어 밖을 볼 수 없었지만 차가 계속해서 국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박세준은 감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했다. 3시간 후 차는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박세준은 그곳에서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태워지다. 이번에는 더욱 견고한 철문이 달린 트럭이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새벽 6시경 트럭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박세준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의 흔적은 그날 밤 산길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는 박세준의 안경과 찢어진 옷 조각만이 발견되었다.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들도 다음 날 내린 눈으로 인해 모두 지워져 버렸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김 목사로부터 박세준의 실종 소식을 전해받은 미영은 즉시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베이징을 거쳐 연길까지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 동안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연길에 도착한 미영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남편이 사라진 현장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고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공안은 그런 사건이 접수된 적이 없다며 공식적인 수사를 거부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목격자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박세준과 함께 있던 세 여성 중 한 명은 실종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며칠 후 그녀마저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아마도 다른 곳으로 피신했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미영은 미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이 미국 영주권자라는 점을 들어 외교적 보호를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영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관심을 보였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박세준의 석방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압력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1년 3월 희미한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 내 소식통을 통해 박세준이 북한으로 끌려간 후 평양 외곽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정보가 전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더욱 암울한 이야기를 전했다. 박세준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미영은 6개월 동안 중국에 머물며 남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정보를 얻으려 했고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수집하려 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교회 공동체는 연일 기도회를 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박세준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고 한인 언론들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은 줄어들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중학생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만 계속 물어봤다. 2001년 12월 박세준이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미영은 연길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그를 기억하는 조선족 교인들과 탈북자 몇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추도식에서 한 탈북 여성이 증언했다. 그녀는 박세준이 실종되던 그날 밤 함께 있던 3명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세준 목사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고.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들도 모두 잡혔을 것이라고. 미영은 그날 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아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2005년 12월 박세준이 실종된 지 5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제보와 목격담이 나왔지만 그의 생사를 확인해주는 확실한 정보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하는 정보들도 일관성이 없었다. 어떤 이는 그가 평양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병사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함경북도의 광산에서 강제노역 중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언도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진실을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박세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추모했다. 연길의 조선족 교회에서는 매년 12월 23일을 박세준 목사 추모일로 정하고 특별 예배를 드렸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교회들도 그를 잊지 않았다. 매년 선교주일이 되면 박세준의 이야기가 설교 단상에서 언급되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탈북자 지원 활동에서 일어났다. 박세준의 실종 사건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다. 보안이 더욱 철저해졌고 활동 방식도 훨씬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었다. 그날 밤 그와 함께 있던 3명의 탈북 여성 중 2명은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몇 년을 더 숨어 지낸 후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2010년 그중 한 명인 김순희 씨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박세준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증언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했다. 김순희 씨는 현재 서울에서 탈북자 지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박세준이 했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돕는 것이었다. 미영은 2008년 재혼했다. 새 남편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목사였는데 그 역시 박세준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두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오히려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2015년 박세준이 실종된 지 15년이 되던 해 영길의 조선족 교회에서는 그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그가 구했던 사람들의 편지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한쪽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박세준이 생전에 즐겨 인용하던 성경 구절이었다. 그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지지만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중국 국경지대에서는 지금도 그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 박세준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폭력이 사랑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박세준이라는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작은 빛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